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의 숨겨진 진실 다 파헤쳐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공시 분석가와 함께하는 수상한 공시. 안녕하세요. 전 진행의 아나운서 이소미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변영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또 봄이 이제 돌아오고 있잖아요. 오늘 앵커님 의상은 네. 뭐 아주 분홍분홍하죠. 그렇죠. 무능무능한데. 봄인데 네. 저는 이제 군입대를 한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저는 그 그린 하셔가지고. 이게 올리브색인데요. 네. 이게 잘못 보면 국방색이라고 좀 착각을 해서 아. 제가 이제 가끔씩만 입는 네. 이 심기일전을 좀 다하는 마음으로 입을 때 국방색을 한번 입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컬러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국방에 뭔가 심기일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컬러를 입고 오셨는데 네. 좋습니다. 오늘 수상한 공시를 통해서 저희 투자에 대한 심기일전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다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오후장 정리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미증시가 좀 성공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코스피도 단번에 3천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가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 또 저희가 이 수상한 공시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 대표님께서 3월 셋째 주까지는 조정 장세가 있을 테지만 4월 초부터는 아주 활짝 긍정적인 전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감사 보고서 제출 시점도 좀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네. 앞당겨졌고 그러다 보면 또 투심 회복이 가시화되는 이제 이런 환경이기도 한데요. 오후장 흐름 좀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뭐 지금 코스피 지수는 어저께 전일 미국장에 급반등이 좀 났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네. 한 5.4%대 좀 급등이 나면서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제 이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지금 전 사업에 대한 어떤 이 타격까지 영향을 좀 미칠 정도로 네. 자 반도체 업황의 이 길은 순탄대로의 길을 좀 열고 있는데 반해서 자 증시의 부분도 최근에 어떤 미국의 뉴욕 증시는 약보합 내지 강보합으로 좀 공고히 좀 유지가 좀 된 반면에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2%대 급락, 2%대 상승 또 이런 흐름이 좀 이어졌다가 어제는 네. 양지수가 모두 다 빨간불 아주 급등 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도 간만에 조금 빨간불을 좀 크게 좀 볼 수 있는 네. 단기적 어떤 추세 변환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예측을 좀 했는데 네. 자 시점보다는 오늘 시초가에는 뭐 강한 좀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냈다가 그랬었죠. 지금 시간대를 보면요. 네. 자 지금 우리가 항상 요즘 체크되는 포인트 네. 자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지수의 저점을 좀 찍는데 자 오늘 이 코스피 차트 보더라도 네. 지금 지수는 자 오후 시간대를 넘어서 지금 12시 때 조금 소폭 회복하는 듯한 흐름을 좀 보였지만 네. 이어서 이 흐름 내 이 시그널 자체는 지금 하방 추세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네요. 2,955포인트, 0.7%의 예, 지수의 좀 저점을 좀 더 하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자, 아무래도 지금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미국의 네. 이 기대감이 반영된 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 증시에서는 오히려 외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네. 진행이 되면서 우리 증시에는 조금 더 네. 이 조정의 어떤 빌미가 되는 이 반등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네. 그리고 지금 추세적으로는요. 네. 전일 매수 종가 종목이 오늘 반등 나왔을 때 네. 먼저 정리해서 다시 비중을 좀 줄이는 듯한 그런 포지셔닝의 어떤 정리적 관점에서 네. 단기적 이 투심의 흐름 자체가 네. 좀 안정적이게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좀 아닌 점이죠. 자, 이런 흐름은 3월 셋째 주인 이 감사보고서철, 네. 즉 감사보고서가 좀 명확하게 좀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 종목이 의견상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자, 그런 걱정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사보고서가 속속 나오는 기업들은
자, 2021년도에 사업의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좀 잡고 네. 본격화할 것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런 기업의 특성, 그다음에 그런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네. 4월 초에는 분명히 2월, 3월보다는 좀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는 장세로 예측될 것이다. 네. 라는 관점에서 당분간의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네. 기조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미증시는 많이 올라와 줬지만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계속해서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좀 조정받고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 전까지는 현금 확보를 해주시는 것 그리고 4월 초에는 그래도 좀 더 좋은 흐름 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이슈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이슈를 저희가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와 이마트의 지분 교환권입니다. 네네. 네, 이게 업계에 따르면요 이번에 그 제휴를 위해서 양측이 협의 중에 있다라고 지금 밝힌 바가 있는데요. 사실 그 네이버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CJ 그룹과도 이 지분 교환을 통해서 제휴를 맺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 지분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점쳐지고 있는데 대표님 여기서 지분 교환이 갖는 의미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지분을 어떤 교환하는 어떤 행태 흐름은요. 네. 이 과거에 네이버와 CJ의 예를 이유로 하더라도 네. 뭐 넥슨과 NC 소프트 간의 지분 교환 사실도 있었죠. 그랬죠. 자, 사업의 어떤 공동된 목표를 목적으로 네. 같이 상호의 어떤 이해관계적 측면 때문에 지분을 같이 교환하는 네.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자동차 회사와 전자 회사 간 지분을 약간 스왑한다. 자, 우리가 볼 때 전자와 자동차는 업계에 따라서 좀 연결고리나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갈 만한 고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자, 지금의 자동차 시장을 논외로 하고요. 네. 자, 미래 자동차는 네. 자, 우리가 운전하고 차 주차하고 내리는 공간이 아니라 네. 차가 알아서 움직여지고 우리가 그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문화생활도 하면서 검색도 하고 쇼핑도 하고 좀 뭔가 이 차에서 소비되는 어떤 이 별건의 이 시간 안에 네. 새로운 어떤 이 문화생활, 뭐 업무 그 외적인 어떤 부수적인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자동차 사업의 영역은요, 실내 내장재에서 단순 오디오 라디오 듣던 시대에서 자, 영상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자제품의 어떤 호환을 통해서 네. 이 차 안에서 네. 충분한 안락한 어떤 이 생활적인 어떤 이 삶의 변화가 좀 진행되면서 전자회사와의 이 네. 협업 네. 이 부분도 지금 충실히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인데 자, 네이버와 지금 신세계의 어떤 이 지분 교환 사업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협업 자체가 네. 자, 이제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지금은 신세계가 네. SSG닷컴이라는 새로운 어떤 온라인 쇼핑몰을 또 갖고 있죠. 그렇죠. 시대는 코로나19 시대 이후로 네. 대대적인 어떤 변혁 시대에 좀 도래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무겁게 장 보고 마트 가가지고 실컷 박스 포장해서 넣는 시대에서 네. 자, 간단한 것들은 정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번 집 앞까지 온라인 배송 받아요. 네. 그때그때 사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야채들 물론 시켜 먹을 수 있지만 네. 자, 경우에 따라서 오프라인 마켓을 통해서 소비 행태가 발달되는 이런 규모의 형태가 좀 있을 거고 네. 반대로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온라인을 통한 직배송 서비스 네. 이런 부분의 어떤 사업의 시대적 변화가 좀 진행되기 때문에 자, 네이버는 이런 언택트 시대의 어떤 강자 네. 또는 강점을 갖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와 이마트는 네. 독보적인 오프라인 물류센터를 거점으로 한 네. 각 지역별의 어떤 이 물류 네. 거점이라고 볼 수 있는 대형 마켓을 네. 그다음에 소형 이 점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어떤 이 이해관계적 측면에서 카카오가 다른 행태의 어떤 쇼핑 이 사업을 좀 더 가시화하는 것처럼 네이버도 사업의 어떤 다각화 같이. 방면에서 네. 이런 가지만 CJ와 그리고 이 신세계 네. 또는 이마트 같은 이 대형 마트와의 어떤 제휴, 사업적 제휴 협의가 좀 진행되는 것 아니냐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엄청나게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두 공룡. 말 그대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플랫폼의 최강자이고 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또 온라인 유통 강자. 지금 강자끼리의 만남인데 결국에는 이 사업 구조의 다각화로 의미를 산출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투자자분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시장 관심도 이어지는데 네.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쿠팡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관점에 따라서는 같을 수도 있지만 좀 네. 다른 게, 자, 네. 쿠팡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쿠팡은 소위 물류의 강자입니다. 강자죠. 그렇죠. 네, 우리가 온라인 마켓의 장점은 뭐죠? 온라인은요, 그렇죠. 네. 이 플랫폼 하에서 각각의 물류 거점에 대해서 이 관제 역할을 좀 하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자, 주문을 받아서 여기다 물건 보내줘 이거 A한테 보내줍니다. 네. B한테 절로 보내줘 물건 B한테 얘기하고 C한테 얘기하고 D한테 얘기하고. 네. 자, A라는 물류의 관제 역할을 하는 이 주체는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자, 이게 네이버의 그동안의 역할이라면 쿠팡은요, 물류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입점해서 여기서 독보적으로 네. 들어와서 나가는, 분배되는 네. 조금은 다소 다른 형태의 플랫폼입니다. 다만 대형마트와의 좀 차이점은요, 네. 물건을 죄송합니다. 얘네가 아니라 쿠팡이 네. 물건을 받아서 재고 관리를 하고 이런 차이점보다는 네. 직접 연계해서 물류 거점을 좀 대행하는 거죠. 음.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생산에 따른 유통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거점 확보를 쿠팡을 통해서 이 직배송을 이제 진행할 경우에는 네. 부산에서 서울로 보내는 것보다 대전에서 서울로 보내는 게 보다 가깝죠. 그렇죠. 자, 물류의 어떤 이 플랫폼이 정형화된다면 어.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적인 어떤 비용 노출을 크게 감소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온라인 플랫폼의 강자인 네이버와 네. 유통 강자인 이마트의 어떤 제휴는 네. 어찌 보면 이제 시대 흐름상에 좀 당연한 당연하다. 부분이고, 자, 쿠팡은 먼저 앞서갔어요. 물류센터를 맞습니다. 기점으로 했는데, 네. 자, 플랫폼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내가 물류센터를 갖고서 여기서 거점에서의 물건을 보내는 행태의 사업이 있고, 네. 자, 두 번째, 네이버와 이마트가 결합이 된다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플랫폼에서 이마트가 각 지역 권역별로 갖고 있는 네. 물류의 이 자유, 이동의 자율성을 좀 토대로 한다면 네. 사업 시너지는 쿠팡과 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뭐 쿠팡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쿠팡이 나스닥에 좀 상장되는 요인 이후에 막대한 자금이 네. 우리 국내 유통시장을 좀 잠식할 것이다 라는 어떤 위기론이 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뭐 대형마트 오프라인 강자들의 어떤 좀 긴장의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롯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네. 어떤 유형의 사업 부분을 좀 개편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미래 사업 자체가 네. 자, 오프라인을 강점을 했다면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 안의 플랫폼으로 네. 이어지는 유통의 환경적인 변화 요인에 맞춰서 네. 움직여지는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각에선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서다라는 의견도 나오지만은 물론 그 부분도 가능하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비대면 언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통 구조의 변화는 너무나 당연한 변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본격적인 수상한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수상한 공시 본격적으로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기업
바로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이 모베이스 전자 역시나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 테마로도 같이 분류되면서 함께 움직이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모베이스 전자는 자동차용 전자 부품 그리고 전장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마트키 시스템 등의 스위치류 그리고 무선 충전기, 집중형 조작계 이런 전자 유닛 등을 생산하고 공급하기도 하고요. 뭐 차량 도난 방지 이모빌라이저 그리고 이 전통적인 이런 자동차 부품사의 이런 면모를 보여주는 기업인데요. 실제로 이 모베이스 전자 사실은 그 전에 사명이요 변경된 바가 있죠. 2019년도에는 그 휴대폰 부품 업체인 모베이스가 이 서현전자를 인수하면서 사명을 모베이스 전자로 변경을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20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를 통해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반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모베이스 전자 실적 현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지난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제로 달성을 했고요. 연결 기준 잠정 영업이익 다시 말해서 이 증권사 실적 컨센서스를 넘어서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증권사가 예상했던 103억 원 대비 무려 55.9%가 높았는데요. 160억 원을 기록을 했고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좀 좋게 기록이 됐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매출 증가와 그리고 수익성 개선 활동 덕분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실제 같은 기간 매출액을 보게 되면 7,9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2.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16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흑자 전환을 이뤄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님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좀 특별한 공시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너무 거의 뭐 저보다 낫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가요? 자리를 좀 이제 떠야 될 시간이 좀 온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너무 이게 분석을 좀 잘해주시면 네. 방송 준비를 하시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랍니다. 근데 모베이스 전자 뭐 부연할 설명이 없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용 부품인데 특히 이제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아주 뭐 주가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좀 갖고 온 요인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정치 테마주로 이제 분류가 됐던 거죠. 자, 공시가 하나 있는데요.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베이스 전자입니다. 자, 3월 9일 어제였죠. 그렇죠. 자, 회사는요.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있었네요. 잠깐 공시 보겠습니다. 자,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는 뭐냐면 자, 기업이 발행한 전환 사채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원에 발행이 됐습니다. 자, 1년 후에 전환 청구 시점에 주가가 1,200원이면 앵커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가 그렇다면요. 자, 1,000원짜리를 내가 받았는데 1년 후에 1,200원, 200원의 수익이 좀 나 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주식에 전환하고 싶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전환 청구라는 건 내가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만약에 주가가 900원이라면 이게 전환하면 100원이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원금이랑 이자 주세요라고 우리가 상환 요구를 하는 건데 전환 청구는 자, 주가의 시세 차익이 완연할 경우에 투자자가 이 사채를 주식으로 대용 납입하는 그런 행사를 의미합니다. 잠깐 공시 볼게요. 살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회사는 247만 6천만 주, 247만 6,780주의 전환 청구 행사를 했습니다. 자, 발행 주식 총수의 약 4.5%에 해당되는데요. 잠깐 내용 볼게요. 자, 전환가액은 1,615원입니다. 자, 청구 금액은 40억. 자, 주식으로는 한 247만 6천 주 정도가 되고요. 자, 3월 19일에 상장 예정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전환사채의 잔액은 한 120억 원 정도의 사채, 좀 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요. 자, 1,615원짜리에 약 743만 주의 행사가 가능한 물량이 좀 남아 있다. 자, 이 공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자, 3월 19일까지 247만 주가 유통된다. 그리고 743만 주에 아직 전환되지 않은 미전환 물량이 있다라고 좀 유추 해석이 되는데 잠깐 좀 차트를 볼게요. 모베이스 전자 지금 오늘 현재 주가가 3,260원입니다. 우리 아까 전환가가 얼마였죠? 자, 1,615원. 자, 지금 행사를 하면 거의 2배에 가깝죠. 그렇네요. 자, 2배 가까운 막대한 247만 주의 주식이 자, 이제 유통이 돼서 시장에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주가가 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왜? 조정을 받겠죠. 신주가 시장에 풀린다는 것은 항상 주가 가치의 희석을 네.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네. 이 회사의 지금 상승의 어떤 원동력은요. 네. 자, 모베이스 전자가 최근에 어떤 이 증권가의 기업 이 실적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실적 발표는 있어서 네. 어닝 서프라이즈는 달성은 했는데 네. 추가적인 어떤 독보 상승을 좀 가져갔던 2차 상승의 원인은 네. 다름 아닌 윤 총장님의 이 정치의 이 대선에 네, 그렇죠. 출마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필도 또는 정치계에 입문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이 화두가 네. 이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는데 네. 사실 모베이스 전자는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네.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요. 차 서현그룹의 음. 계열에서 어떤 서현전자가 모베이스 전자로 팔린 거예요. 네. 그 현재 상호인 뭐 모베이스 전자가 된 건데 그렇죠. 단순하게 동문으로 엮였다. 뭐 누구 라인에서 누구랑 해서 친분이 좀 있다더라. 인맥주로 누가 이렇게 해서 같은 학교에 몇 학번에 같은 동문이었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사돈의 8촌에 반기 12촌이면 뭐 이거는 완벽한 타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엮어서 가는 조금 다소 어. 이상한 형태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대표님 네. 사실은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떤 테마주, 정치 테마주로 엮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좀 한간에서는요, 이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업무 계획을 통해서 그 이상 급등 테마주, 특히나 이 대선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변 대표님도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었죠. 이 금투업에서는 역시 이 정치 테마주는 도박판과 다름이 없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대응 전략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해요. 사실 이제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치 테마주는 기승을 계속 부립니다. 선거철에만 되면 움직이고 서울시장 움직이고 부산시장 움직이고 대선 움직이고 네. 또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좀 움직여지는 맞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자, 말 그대로 정치 테마주는요. 적은 비중에 우리가 놓을 수 있는 사실 투기판과 가깝다. 네. 자, 근데 왜 규제할 수 없는가? 많은 매기가 몰리고 있어요. 특정 주체가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네. 너도 나도 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주체로 인해서 이게 움직여진다라고 예측하기가 좀 힘든. 사실 이게 정치 테마주의 고질적인 어떤 시세 네. 이 적용 부분인데 네. 자, 모베이스 전자는 사실 실적만 봤을 때 네. 실적의 어떤 이 상승치는 올해도 좋게 좀 예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지만 네. 자, 정치 테마주 관점에서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1615원짜리 CB가 약 40억 정도가 3월 19일 날 상장이 되는데 네. 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상장일 이틀 전에 이 영업일 전에는 권리공 매도를 통해서 물량을 시중에 먼저 팔 수 있습니다. 즉 3월 17일부터 네. 신규 전환 물량인 267만 주는 시장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주가 가치보다 네. 2배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자, 신규적 관점에서의 매수는 다소 위험하다. 네. 그리고 정치 테마주의 어떤 변동성은 항상 크기 때문에 신규적 관점에서는 전환 청구의 어떤 물량 가치가 좀 희석되는 네. 그런 요인들을 반드시 판단하고요. 네. 자, 보유자 관점에서 수익 구간인 분들은 좀 다소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것이 좀 많지 않겠는가. 네. 자, 주가 가치는 희석될 것이고 지금 미전환 물량인 약 아까 잠깐 보죠. 네. 금액이 한 120억 원 정도의 미상환 잔량이 좀 남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유로 한다면 네. 자, 앞으로 다가올 물량의 희석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투기에 가깝기 때문에 네. 신규적 관점보다는 기간의 조정 이후에 사업의 어떤 본질적인 모멘텀이 네. 적용되는 기간에 이 종목을 좀 노리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알아본 이 공시 종목, 네, 모베이스 전자 역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긴 하지만 현재 정치 테마주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 전에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그 전에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부분을 추천해 주셨고요. 신규적 관점 기점으로는 지금 신규 전환이 풀렸을 때에는 가치가 희석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다지고 또
사업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할 때 접근해 보시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수상한 공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통신 장비를 개발, 공급하는 기업이죠. 특히나 또 눈에 띄는 사업은 차세대 이동통신, 5G 장비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에도 좀 관점을 둘 수가 있는데 2016년도에요. 이 글로벌 사업 본격 확대 전략을 통해서 그 나스닥 상장사인 존 테크놀로지 다산 솔루션즈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산존 솔루션즈는요. 독일 통신 장비 기업인 키마일 인수까지도 완료를 하게 되면서 올해부터는 유럽을 중심으로 이 해외 고객사 확보에도 더욱 가속도를 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다산 네트워크스 어떻게 보면 앞서서도 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봤는데 좀 실적 현황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대표님. 예, 뭐 잠시 후에 공시를 보겠습니다. 네. 자, 3월 어제였죠. 그렇죠. 자, 회사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의 30% 이상 변동 공시 보고를 제출했는데요. 잠깐 나왔군요. 보겠습니다. 네. 자, 연결 매출 기준으로 매출액은요. 전기 대비 9.3%가 감소한 4,04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영업 손실을 냈는데요. 작년에는 한 1억 9,4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냈는데 네. 자, 올해는 58억 원의 다소 큰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적잖아요. 자, 단기 순손실은 이제 작년에 95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 네. 올해는 291억 원이라는 좀 막대한 단기 순손실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회사는 영업 손실의 증가 주요 원인에 대해서 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그다음에 매출 원가가 증가했고 네.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영업 비용이 어. 좀 다소 증가했다라고 좀 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손실이 크게 증가된 이유는 네. 자, 미국 자회사가 진행한 M&A 비용, 그다음에 영업권의 손상, 네. 무형자산의 손상 등의 일회성 비용 인식이 기인했다. 자, 우리가 영어가 좀 어려워요. M&A 비용은 뭐고, 지금 뭐 영업권 손상, 그렇습니다. 무형자산 손상 좀 어렵죠? 어렵네요.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네. 자, M&A 우리가 흔히 아는 인수합병입니다. 아. 자, 자회사인 다산 솔루션즈가 미국 내에서 네. 사업을 어떤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들. 자, 우리가 초기에 기업을 인수할 때 드는 비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업을 그렇죠. 평가하기 위한 뭐 회계 용역 평가로가 있고 네. 이 회사의 어떤 법률적 리스크 부분까지 뭐 판명할 수 있는 법무 비용,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 회사의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인력들이 좀 들어가게 되면 네. 인수합병에 관련된 비용이 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영업권이라는 건요. 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영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권리금. 아. 자, 내 가게가 지금 한 10명 정도 있었던 가게가 막 100명이 막 줄을 서서 밥을 먹어요. 자, 장사는 보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가게는 실질적으로 이 뭐 보증금만 파는 경우도 있지만 가게에 있는 사업의 어떤 이 향후 매출 기대감을 좀 반영한 것이 일종의 권리금? 사업 권리금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기업도 영업에 대한 어떤 권리를 나타내주는 게 영업권인데 네. 영업권이 손상됐다는 건 영업의 어떤 변동 요인으로 인해서 이 가치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네. 장부상의 평가를 좀 의미하고요. 아. 자, 무형자산 손상은 네. 자, 우리가 자산의 손상이라는 건 자산이 100원이었는데 20개가 까져가지고 실질적으로 80억 원의 자산 가치가 됐으면 20억 원은 손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무형자산 우리가 크게 뭐가 있죠? 특허권, 실용신한권, 눈에 보이지 않는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우리가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 네. 상표권, 특허권 등이 그런 무형자산의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무형자산인 뭐 특허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특허권에 대해서 이 가치가 네. 다소 조금 이 감소된 그런 요인 때문에 네. 자, 일회성 비용이라고 회사는 밝히고 있지만 이게 올해 상당수 어떤 손상 차손을 좀 반영함으로써 네. 손실의 폭이 좀 더 늘어났다라는 어. 재무 구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사실 그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 적자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코로나19를 이유로 꼽아주긴 했는데 사실은 이 5G 장비 산업에 대한 그 장밋빛 기대감도 상당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5G가 작년에 뭐 작년이 아니죠. 한 2, 3년 전부터 우리가 통신사의 5G로 도입이 되면서 네. 장비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그렇습니다.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통신 장비의 혁신을 좀 가져오는데 네. 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5G가 다 터지지 않아요. 맞아요. 서울같이 대도시에서도 잘 터진 데가 있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5G가 조금 다소 중심가나 좀 백화점 같은 그런 데 가지 않는 이상은 잘 터지지 않습니다. 자, 보편화가 되기 위해서는 장비와 그다음에 이 관련된 통신 이 네. 장비 부품들이 꾸준하게 인프라 구축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네. 자, 이게 국내 수요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네. 5G는 미래의 어떤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이 차세대 네. 이동 통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2020년도에 좀 본격화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네. 거의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기업들은 비즈니스 못해요. 외국에 나가지 못하고 외국에 관련된 외평 관련된 투자나 공장 준공 착공이 거의 진행될 수 없었다. 그래서 네. 2020년도보다는 이게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맞아요. 2021년도부터는 네. 좀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좀 관측이 좀 있는데 네. 자,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의 AT&T와 한 7조 규모의 이 계약을 체결했죠. 그렇죠. 자, 이게 시설 착공이 올 이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네. 5G에 관련된 장비 부품주의 올해 실적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이다. 2020년도 실적은 안 좋았지만 네. 올해는 조금 다를 것이다라는 이제 증권가 예측이 있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이 솔루션 예 하나 있었습니다. 네. 같은 통신 장비인데 좀 뭐 인젝터와 아답터 관련된 이 부분은 장비의 차원에서는 이제 장비가 좀 다른 겁니다. 네. 자, 관련된 업황에서는 분명히 반기를 기점으로 이 매출의 이 네. 성장세는 좀 완연할 것이다. 네. 라는 이 관점 때문에 네. 자, 2019년부터 20년만큼은 이 상승세가 좀 덜 할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은 좀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올해가 좀 기점으로 해서 지금 어. 5G에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한번 좀 분출할 때가 좀 오지 않았는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안 좋았던 실적이 네. 올해는 조금 더 우상향 되면서 실적이 어떤 이 어닝 서프라이즈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반기 이후 저는 한 3분기 정도 봐요. 11월 15일 3분기 보고서 안에는 네. 이 5G에 좀 우량한 종목들의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좀 나쁘지 않다라고 네.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관련해서 5G 관련 사업주로 해서 그 장미기 기대감을 올해 3분기 그때는 좀 네네.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지금 다산렉터스 잠깐 차트 볼게요. 네. 자,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은 통신 장비에 좀 매기를 좀 줬던 이 구간 대비해서 주가는 네.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좋지 못했던 이유 하나만인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이 네. 회사의 어떤 실적적인 어떤 요인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기점을 보더라도 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5G의 이동통신 관련된 사업 모멘텀이 부각됐던 자, 9월까지죠. 8월, 9월까지 시세를 좀 냈어요. 그렇네요. 이후에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이 기대감이 좀 반영됐는데 자, 요 구간 자, 네. 그럼 하락한 요 원인은 네. 무엇이냐?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자, 실적은 나쁘고 5G에 대한 업황 회복 개선이 없어요.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네. 관측상 주가는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조정을 받게 되고 미국의 나스닥이 하락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네. 하락이 우리나라의 이 5G 관련된 장비, 통신 장비 업종의 가치 매기가 좀 저하되는 네. 그런 유입 효과가 좀 있는데 네. 자, 저는 이 뭐 공략지 좀 말씀드릴게요. 한 8,100원에서 네. 다시 잡아드릴게요.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수적으로 한번 잡죠. 타점을요. 네. 자, 제가 보는 추세 관점은 네. 자, 요 구간입니다. 자, 8,000원에서 9,300원. 네. 요 구간은 네. 자, 우리가 매수 유효 구간을 보는 거예요. 매수 유효 구간이요. 그렇죠. 네. 자, 요 구간인데 네. 자, 지금 뭐 진입 국면은 있지만 지금 뭐냐면 지금의 진입 국면은 네. 전체적인 지수 변동성 장세에서 거래량을 수반해서 급락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가 좀 흐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성장세의 관점 우리가 11월 15일 3분기 이 실적 모멘텀을 우리가 필두로 네. 저점 매수 공략이라면 8,000원에서 9,300원 이 구간은 1차 매수가 좀 유효한 네. 그런 구간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자, 8,000원이 이탈되는 구간에서 이 구간이죠. 자, 8,000원이 이탈되는 네. 자, 7,400원에서 8,000원 구간은 네.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자, 지금 뭐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 구간인데 사실은 네. 익절가를 반드시 좀 준수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수상한 공시 종목 다산 네트워크스, 네, 통신장비 관련 업으로 지금 현재는 좀 부진하고 실적도 좀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장밋빛 기대감이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올해 11월 15일 실적 보고서가 발표되는 기점으로 그 상승 모멘텀을 바라보시면서 1차 매수 구간 8,000원에서 9,300원대 잡아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지수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8,000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7,400원에서 8,000원까지는 적극 매수 구간을 누리시는 부분 전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역시나 익절 대응하셔야 하고 분할 매수 전략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수상한 공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 종목도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종목입니다. 바로 CJ 제일제당. 인데요. 이 CJ 제일제당 2007년도에요. 2007년도 9월에 CJ에서 기업이 분할됐습니다. 분할을 하면서 식품과 생명공학에 집중하는 사업회사로 변모를 꾀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내 1위 식품회사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아주 유망한 기업이기도 하죠. 요즘에는 그 고급화되어가는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가면서 이제 프리미엄화 전략까지 현재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요, 이 육상 그리고 해상 여러 분야에서 이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운송의 합리화 역시 꾀하고 있고요. 이 품질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극대화에도 노력을 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좀 실적을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CJ 제일제당 좀 지난해 영업이익 누계가 1조 원을 넘기면서요, 역대급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24조로 전년보다 8.5%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50% 이상 아주 큰 폭의 성장세를 누리는 기업이었는데요. 대표님, 이 실적 상승의 원인도 좀 궁금하긴 한데 한번 공시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뭐 이 회사 지금 뭐 기재 정정 공시라는 뭐냐면 네. 자, 이미 발표한 이 재무제표가 지금 최종 확정된 겁니다. 네. 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정공시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자, CJ 제일제당은 자,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맞습니다. 1조를 좀 돌파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수혜 종목으로도 좀 부각이 되면서 네. CJ 제일제당이 네. 2020년도에 아주 우수한 호실적을 좀 냈는데 네. 자, 매출액 볼게요. 매출액은 네. 전년 대비 네. 8.5%가 증가한 24조를 기록했습니다. 네. 작년에 18조에서 약 22조 정도, 18조에서 한 6조 정도, 6조 정도 좀 증가했는데, 네. 자, 영업이익률이요 1조 3,590억이에요. 자, 전기에 1조를 좀 달성했지만, 네. 자, 이 부분에 크게 좀 상회했던. 자, 1조라는 거는 실질적 1조인데 전기 실적 1조는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자회사의 모든 이 연결 부분을 다 포함한 건데, 네. 자, 식품 누계 기준으로 1조를 좀 초과했다. 어. 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네. 지금 기간에 큰 뭐 주목을 좀 받았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제일제당의 이번 실적을 두고는 뭐 선제적 사업 구조가 이 혁신으로 좀 이어지는 성과가 좀 나타내진 것 아니냐라는 증권가의 좀 관측이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이 CJ 제일제당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 비비고죠. 비비고 만두는 뭐 외국에서 환장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네. 이 서양 사람들, 동양 사람들의 입맛 타겟에 좀 맞게 좀 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이 비비고의 이 판매 호조가 좀 크게 크게 이 상승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최근에 뭐 베트남에서도 네. 출시됐던 이 부분의 이 점유율이 다소 높아지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19 팬데믹이 다소 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뭐 전망도 좀 있지만, 네. 자, 간편식 시장의 어떤 이 수요는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구매해서 먹어봤지만 네. 좀 비비고가 좀 잘 만들어요. 맛있어요. 맛도 있고 네. 옛날처럼 뭐 이렇게 내용물이 좀 없어서 이게 좀 안 먹으니만 못하다 이런 가짐이 아니라 좀 한 끼 먹기가 참 좋은 잘 만두 같은 만들어졌죠. 거 정말 잘 만들었죠. 좀 그렇죠.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뭐 드시고 싶은 것 같아요. 침이 고이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아무튼 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뭐 집밥 트렌드가 좀 강화됐고, 네. 자, 비비고 같은 이 제품들이 해외 시장을 좀 더 공략하면서 네. 매출 실적은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좀 더 주목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글로벌 내수 시장 모두 호조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식품산 매출도 8조 9,687억. 전년 대비 한 12% 정도 좀 증가되는데 올해는 약 20%의 신장률을 좀
이룩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 리스크 요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제당은 네. 최근에 우리 사료가 그다음에 곡물가 인상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도 부각이 되거든요. 재분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 회사의 매출 원가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또 제분입니다. 자, 비비고 만두 올려 뭐죠? 밀가루죠. 밀가루죠. 간편식의 대부분에 밀가루, 그렇죠. 쌀가루 다 들어갑니다. 네. 쌀도 들어가고 밀도 들어가고. 자, 곡물 가격이 인상이 되면 그만큼 제품의 매출 원가가 네.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줄어들겠지만 자, 원료 베이스에서 매출 신장은 다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CJ 제일제당의 2021년도 실적은 상회할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잠깐 차트 보면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자, CJ 제일제당. 네. 자, 일봉상 자 올해 1월 25일이었습니다. 네. 기업의 실적 발표했던 최대 실적을 냈던 제일제당은요. 47만 4천 원을 1월 25일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주가는 오히려 지금 이제 하락 추세인데 자, 이 구간은 네.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변동에 따른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는 요인. 네. 자, 지수가 하락하면서 대형주 역시 같이 조정을 좀 받는 구간입니다. 네. 자, 매수가 좀 유효한 이런 타점으로 보일 때는요. 네. 38만 1,000원 정도는 좀 우리가 매수 구간을 좀 진입해도 괜찮은데 네. 자, 지금은 이 대형주의 어떤 흐름 현상은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4월부터 지수의 어떤 추세 전환이 예상된 시점이라면 네. 자, 이 실적주를 기반한 종목들은 꾸준하게 나오는데 네. CJ 제일제당은 갑자기 매기가 유입된다기보다는 실적적인 어떤 이 주목 부분에서 우리가 1분기, 네. 2분기, 3분기 연간 실적 발표를 준해서 자, 낙폭이 과대되는 구간에 보유했다, 분할 매수했다가 네. 실적 발표 시점에 엑시트하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저희 마지막 세 번째로 꼽아본 종목인데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역시 지수 변동성 장세로 지금 대형주의 흐름이 반영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38만 1,000원 구간은 매수 구간으로 짚어주셨고요. 역시나 이런 성장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실적 발표에 대한 이 상승 모멘텀을 두고 가져가시는 것. 그래서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하셨다가 또 실적 발표가 있을 때 그 상승 모멘텀과 아울러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상한 공시 이렇게 다 짚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고 싶으신 분들 나우경제TV와 함께 해주시면서 또 수상한 공시 통해서 전문성도 키워가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모두 함께 해주시고요. 댓글로도 참여해 주셔서 저희에게 큰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손용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골든타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상한 공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